제가 산 차는 사실 이게 한 대밖에 없는 차예요. 아, 우리나라에 한 대. 변호사님이 임대차도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강상구 변호사님 만나갖고 무죄가 됐죠. 무죄를 네. 받으셨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신 맞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네. 사례가 최근에 있었군요. 네. 네.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자율주행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변호사는 많다. 특이한 이력을 갖고 남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면서 대체 이 변호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상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법무법인 제하라는 곳에서 이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시 네. 좀 이 시청자분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아마 이해가 확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사실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직접 이제 본인의 차량은 직접 정비를 하시나요? 뭐 간단한 뭐 엔진 오일 교체, 뭐 브레이크 패드 교체 이런 거는 제가 네, 직접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하셨던 정비 중에 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가장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정비 혹시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션 오일 정비, 미션 오일 교환한 게 제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사실 좀 뭐 이렇게 차 아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 드리면은 네. 진짜 차에 미쳤다라는 걸 좀 공감하실 부분이긴 한데 네. 제가 사실 원래 대형 로펌에서 제가 근무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2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이제 조금씩 모았던 돈에 대출도 조금 얹어서 예. 로터스라는 차를 샀습니다. 로터스요? 네. 그 자동차를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텐데 네. 이게 국내에 몇 대 없다면서요? 국내에 일단은 그 브랜드 차 자체가 한 100대 정도밖에 없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제가 산 차는 사실 이게 한 대밖에 없는 차예요. 우리나라에 한 대. 네. 전 세계는 81대, 81대. 전 세계에 81대가 있고. 네. 이게 사실 한정판으로 이제 F1 81번 우승한 거 기념해서 딱 81대만 만든 차인데. 그렇군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동차 거의 뭐 전문가신데, 자동차 전문가면서 이제 또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변호사 네.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게, 분명히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변호사 시장도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뭐 본인만의 전문 영역을 좀 갖는 게 사실 경쟁력의 핵심이 그렇죠. 되어 예를 들어서 있거든요. 나는 부동산 전문이다, 네. 뭐 상속 증여 전문이다, 그렇죠. 뭐 그런 분들 네. 계시잖아요. 조세 네. 전문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변호사님은 자동차 전문. 네, 자동차 전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자동차 전문이라고 하면 사건이 뭐 교통사고라고 네.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교통사고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면 민사 손해배상의 영역이에요. 네. 그건 사실 기술적인 건 아니죠. 교통사고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차가 파손이 됐는데 이게 감가손해가 얼마냐 아니면 수리비가 적정하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전체적인 손해배상 자체를 봤을 때는 사실 뭐 자동차를 잘 알아야 하는 거는 아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쪽보다도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 분야가 뭐 자동차 결함. 네, 결함으로 인한 뭐 그런 손해배상 소송. 그다음에 또 자동차 회사들만의 어떤 그런 생리 같은 게 좀 이해도가 있어야만 그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뭐 법률 자문이나 아니면 뭐 강연이나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수임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 네. 찾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움이 되면은 또 뭔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그런가요?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제 친한 지인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 변호사님 혹시 저기 임대차 관련해서 좀 전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개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임대차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임대차도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임대차법은 사실 사법시험 민법의 기본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사실 그 임대차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나 뭐 그런 분쟁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저도 변호사인데, 그 정도는 알고 있다 했더니, 변호사님 그것도 하시는군요.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기본적인 거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다 한다. 임대차 같은 거는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다. 네, 뭐, 이혼 소송도 해봤고요. 그렇군요. 네, 상속 관련된 것도 해봤고. 네. 네, 뭐, 그냥 뭐, 웬만한 뭐, 송무나 이런 거는 거의 뭐,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뭐 맡으셨던 사건이나 네. 혹은 뭐 독자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판결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몇 네.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사실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 네. 뭐 자동차 관리법 관련한 사건들이 좀 많은 편인데, 자동차 관리법. 네, 그게 사실 자동차를 관리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네. 네,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 제도적인 관리를 뜻하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뭐 자동차 처음에 인증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차 번호판은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이며, 뭐 네. 폐차, 정비, 뭐 이런 거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관련해서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그 관련해서 뭐 이게 자동차를 이제 불법으로 개조한 거냐가 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 튜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 법에서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좀 이 법조항이 딱 안 들어맞는 거예요. 그 케이스에.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무리해서 네.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렇군요. 네, 의뢰인께서 네. 주변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들을 막 좀 찾아다녀 보셨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면 변호사들도 잘 안 하는 법이거든요. 잘 몰라요. 몰라서 네. 안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저희는 잘 모른다고, 네, 잘 못하겠다고 예. 뭐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지인들 중에서는 아니 뭐 그거 사실 해봐야 벌금 몇백만 원 정도면은 끝날 사건인데 그냥 뭐 변호사 수임료다 생각하고 사실 그냥 벌금 내고 그냥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셨대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좀 억울한 게 좀 있으시다고 저를 어떻게 좀 알고 찾아오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상담을 해봤더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했죠. 예.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2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으니까 1심의 무죄에 대해서 예. 검사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가 기각이 됐어요. 기각됐군요. 그리고 이제 상고를 검사가 안 해서 네.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된 케이스가 됐군요. 있었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만약에 조금 노력 안 하셨으면 전과자가 될 뻔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벌금이라는 것도 전과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강상구 변호사님 만나갖고 무죄가 됐죠. 무죄를 받으셨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신 그런 아주 훌륭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독자들이 또 알만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레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몬법 많이 들어갔죠. 저는 뭐 기사도 많이 봤고.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사실 뭐냐면은 신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 신차가 하자가 있어서 뭐 한 3번, 4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리를 했는데도 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차를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이 법이 이제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아직 많이 그 기사를 많이 썼는데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뭐냐면 그거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더라. 최근에 저도 한 건 그 레몬법 사건 맡아가지고 실제로 교환 판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자동차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이 선량한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자동차 그런 그 분야가 많이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또 우리가 맞닥뜨릴 어떤 그런 새로운 제도 혹은 새로운 분쟁 뭐 이런 것들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변화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정도가 다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차가 알아서 차간 거리 조절해주고 그냥 뭐 차선 그대로 지켜가면서 운전하면 그 정도도 자율주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지금도 이미 자율주행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네. 법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일단은 운전을 사람이 안 해야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건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적으로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돼요. 운전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사실 그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없죠. 아, 그렇죠. 네.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율주행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로봇 청소기. 아, 로봇 청소기. 네, 그게 진짜 자율주행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진짜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어떻던가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틀어놓는데 네.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디 갈 것 같으면 발로 이렇게 맞고 네.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자율주행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 똑같네요. 네. 지금 현재. 사실 가장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 청소기도 그런 수준인데 얘를 도로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엄청난 돌발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그래도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데. 네. 아, 그래서 자율주행에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건 사실 좀 금물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뭐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가 곧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뭐 엄청나게 뭔가 좀 혁신적으로 제도를 좀 풀어야 되거나 새로운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시행되기 위해서 뭔가 시험할 수 있는 환경들은 좀 많이 열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게 상용화가 될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뭔가 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하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사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건 생각해요. 좀 위험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마 업계 관계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막 먼저 제도를 이렇게 너무 풀면 안 된다라면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사실- 현명한 방법일까요? 사실 단계별로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주 많이 열어놨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뭐 그런 차를 소유해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준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시행착오들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런 걸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막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그렇군요. 좀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는 워낙 또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 때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